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요, 우리 조선시대의 중기 파트예요. 그래서 이 중반기에 일어나는 사화와 그 다음에 이 사림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붕당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당파가 막 나뉘어지는 이 파트를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 번만 구조화를 잘 시켜 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출 주제 27이고요. 사화의 발생과 붕당의 형성입니다. 우리 이거 조선시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태정, 태세, 문단세 이거 쭉 연습 한번 하고 오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태정, 태세, 문단세. 그 순서를 맞추고 그다음에 왕의 업적을 보시려면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충, 인, 명, 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앞에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좀 끊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갈 중반기의 파트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 좀 들어갈게요. 들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이 훈구하고 사림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파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훈구하고 사림은 어느 시점부터 형성이 되느냐? 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이 고려 말쯤이 되면 신진 사대부가 자리를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이 조선 건국에 찬성을 했었던 급진파 사대부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들이 말하자면 중앙에서 집권 세력인 거죠. 이런 집권 세력들이 중앙에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들을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학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관학파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 관학,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관학파. 그 다음에 고려가 멸망했다고 해서 고려 사람들이 갑자기 다 없어진 게 아니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반대했던 고려의 멸망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들 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사학, 지방에서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학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들은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지 않고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두문분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지방으로 내려간 세력, 중앙에서 세력을 잡은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들이 자, 누구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세력들, 관학파 중에서도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지지 세력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신 세력이에요. 훈구파 이렇게 부릅니다. 훈구파. 자, 그런데 세조를 거쳐서요. 예종 그 다음에 성종 시기가 되면 너무 이 지나치게 훈구파 세력이 너무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명회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들이 너무 이 왕보다도 더 높은 어떤 실권을 누리면서 막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성종이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여요. 중앙으로. 그게 바로 여기에서 배출이 됩니다. 이 사학파에서.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에서 계속 인재를 양성하면서 어떤 늘려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숲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살인파 이렇게 불렀어요. 훈구에 대응하는 살인파.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훈구 세력은요. 우선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대지주 출신이고요. 중앙집권 세력이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해요. 자, 반대로 이들 어디에서 키워졌다? 향촌에서. 중소지주예요. 그리고 향촌 자치와 그러니까 너무 중앙으로다가 힘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향촌 자치와 그 다음에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이 왕도 정치는 무슨 말이냐면 왕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롭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왕도 정치의 반대말은 뭐냐면 국왕 중심으로 국왕이 모든 결정권을 지면서 독주하는 건 우리가 패도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도 정치했을 때 왕 중심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권과 신권 사이의 어떤 조화론, 이런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두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훈구와 사림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게 성종 시기까지는 이들에 대한 조율이 가능을 했어요. 근데 이 성종의 아들 연산군 때부터 바로 이것이 촉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산군 때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이 사림은 사실은 이 훈구를 저격하기 위한 저격수로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들 사림이 어디에 많이 올라왔냐면 언간기구에 많이 올라왔어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가 이런 언론기구에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굉장히 많이 좀 괴롭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연산군 시기 때 오게 되면 훈구가 사림을 공격하는, 그래서 사림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화가 연산군 때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화, 바로 무오사화예요. 연산군 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연산군, 이때 첫 번째 사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오사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첫 번째 딱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자는 사림 사자거든요. 그런데 저 무오사화의 저 사자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거를 역사 사자를 쓰기도 해요. 즉 사림들이 화를 입은 이유가 저 역사서 사초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저렇게 사화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당시에 사림이었던 김일손이 자기의 스승이에요. 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는데 그 조의제문을 실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초고본에 해당되는 이 사초에다가 이 조의제문을 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빌미가 돼서 연산군이 바로 이 조의제문을 실었던 김일손 처형하고, 그 다음에 김종직은 이미 죽은 스승이었어요. 근데 김종직의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관 참시를 하게 됩니다. 관에서 꺼내서요. 그러니까 맞아,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자, 연산군은 왜 그랬을까요? 조의제문이 도대체 뭐길래? 그 내용을 좀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김종직이 쓴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신인이 헝걸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화왕의 손자 의제다. 황제예요. 의제인데, 근데 서초패왕, 당시에 항우, 근데 저 항우가 의제한테 어떤 관계냐면 작은아버지 머리예요. 에게 살해가 되어서 침강에 던져졌다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나서 놀라 생각하기를,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이런 일은 있었지만 강가에다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정녕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심을 몰래 죽이고 그 시체를 몰래 물에 던진 것인가, 이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왜 내 꿈에 저런 이야기가 꿈으로 나타났을까? 이거를 이제 의심쩍어 하면서 바로 의제를, 이 의제, 그렇게 죽음을 당한 이 의제를 뭐 하는 거? 조문하는 글이 조의제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비가 되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이 의제는 바로 단종이고요. 자기의 작은 아버지 뻘이었던 세조에게 죽음을 당해서 왕이 찬탈당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강원 영월 청경포에 결국에는 물에서 빠지게 됐잖아요. 그 시신도 수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청경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은 자기의 그 선조를 이렇게 비판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빌미로다가 이 조의제문을 가지고 사림들을 대거 숙청하는 일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요, 얘는 시험적으로는 아닌데요, 단순하진 않아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무오사화가 이뤄졌다라는 건 아니고, 이 무오사화는 연산군은 사실 이렇게 언간직으로 들어왔던 이 살인파들의 어떤 너무 이렇게 왕에게도 성군의 길을 걸으세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바른 말만 이야기하는 살인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이 연산군은. 그래서 기록상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능상지풍, 여기서 말하는 상은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이 상을 능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림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왕의 권위를 넘어서는 말들과 직원들, 이런 것들이 연산군이 못마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이 사건이 빌미가 된 거예요. 조의 재문이 빌미가 되면서 바로 이제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갑자사화 때만 해도 이거는 연산군의 이런 어떤 사화를 벌인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정당성,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바로 갑자사화에서 터지게 됩니다. 이 갑자사화는 원인으로는 연산군에게 패비윤씨 사사 사건을 고발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 패비윤씨가 사실은 제대로 뭐 발언도 하지 못하고 당시에 당시 이렇게 또 성종이 당시 이제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죠. 성종이 부인을 많이 들이고 막 이러면서 이 불쌍한 내 어머니 이렇게 숙청당할 동안 너희들 살인파가 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연산군이 알게 되면서 굉장히 이 살인들을 당시에 연루됐던 살인들을 다 타격을 입힌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 근데 이때 이 사화를 벌이게 되면서 연산군이 부렸던 행태가 사실은 굉장히 잔악무도합니다. 막 살인들의 기록상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혀를 자르기도 하고요, 막 눈을 지지기도 하고요, 귀를 자르기도 하고요. 너무나 이런 잔인한 행태들이 많았다고 해요. 자기 이제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자기 할머니의 처소에 가서 기둥에 막 머리를 박는다든지 이런 미친행위 같은 일들이 많았고,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은 앞에 있었던 무호사화까지만 해도 명분이 있다가 이 갑자사화 시기 때쯤에 와서는 완전히 이건 명분을 잃어요. 더 이상 왕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여기에 연루된 훈구하고 이에 연루된 김갱필 같은 이런 살인들이 또 많이 제거가 됐다. 이게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 때 2번 터지게 되는데, 갑자사화. 자, 그래서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돼요.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요. 자기의 이제 배다른 형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반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들어가요. 연산군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올바르게 돌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종반정.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조광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연산군 때 무호사와 갑자사화, 그 살인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종 시기 때, 중종은 연산군을 왕위에서 내리고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어떤 그 순번이 아니지만 올라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정을 같이 일으켰던 이 반정 공신들의 힘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래서 중종이 같이 이렇게 신료들하고 함께 정사를 논의하다가 끝나면 저 중종이 이 반정 공신들에게 아주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중종은 또다시 이런 어떤 공신들의 세력을 조금 누르면서 조율할 수 있게끔 또 이들 살인파를 일부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세력을 등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중종 시기 때 등용한 이가 누구냐?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조광조. 근데 실제 성격도 앞뒤가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꼿꼿하면서도 등장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젊은 관료층인데 등장하자마자 이 청유직에 있는 관원들,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부정부패 이렇게 몸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을 싹 다 갈아엎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들어오자마자 급진적인 개혁을 막 펼치면 뭐가 많이 생긴다?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광조 편이 점점 없어지는, 개혁은 굉장히 잘했지만. 그래서 이 중종이 반정공신에서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조광조가 했던 어떤 업적들을 보게 되면 현량과 추천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 등용시키냐면 살인들 여기로 다 등용시켜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조광조가 타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위훈삭제. 이거는 거짓 위. 근데 공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조부터 시작해서 앞에 이렇게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을 세운 공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단을 조광조가 보니까 사돈의 8촌까지 명단에 막 싹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공신들이 입고 있는 혜택이 굉장히 당시에 많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의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거짓으로 올라온 흥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삭제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조광조가 크게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이 일 때문이었어요. 자, 그 밖에 뭐 현량과라든지 그 다음에 도교적 의례 행사인 이런 소격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했지만 무엇보다 위훈 삭제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조금 더 적어드리면요. 자, 이 조광조는 수미법, 당시에 특산물을 쌀로 내는 거,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대동법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조광조가 이런 주장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내수사, 장리와 같은 것들을 폐지했다는 거. 이거는 궁궐 안에서 고리대 사업을 벌이는 것을 또 폐지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여시 향약을, 그래서 향약을 향촌사에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조광조가 했다는 거. 이런 다양한 급진적인 업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타격을 받습니다. 적을 많이 만든 거죠, 결국엔.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원인이 돼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와 위훈 삭제에 대한 홍구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기묘사화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훈구 쪽에서 사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예언, 도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나뭇잎 잎사귀에다가 이게 뭐냐면 이 한자를 이렇게 합치면 이게 조자예요. 조광조의 조자. 그래서 조씨가 뭐뭐가 된다. 될 위자.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게 나뭇잎 잎사귀에 이런 글귀가 벌레들이 갉아먹으면 나뭇잎 잎사귀가 막 여기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주초 위왕이에요.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당시 이 중종은 사실 이게 중종의 또 그릇이 그렇게 넓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뽑아 올렸는데 결국 이 중종은 모든 업적이 너무 지나치게 조광조 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올린 이 신료를 자기의 손으로 사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 속에서 조광조는 제거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을사사화인데요. 자, 이 을사사화는 여러분 보세요. 중종 시기 때, 요 시기 때, 중종 시기 때 결국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입니다. 자, 바로 무호, 갑자, 기묘 마지막에 요 명종 시기 때 을사사화가 터지게 되는데요. 이 을사사화가 터지는 데는 외척들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자, 인종의 어머니 쪽도 윤씨였고요. 명종의 어머니 쪽도 윤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큰 집안 대윤이라고 불렀고 이쪽은 명종 작은 집안 소윤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대윤 집안의 자제가 먼저 왕위로 올라왔지만 일찍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실 대윤으로부터 좀 피해를 보고 타격을 받았던 이 소윤 쪽의 집안에서 일찍 단명하고 나서 명종이 왕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들을 그동안에 좀 뭔가 이렇게 타격을 받고 했던 것을 바로 여기서 복수를 하게 돼요. 이쪽 집안을 치는 거예요. 이 명종 시기 때. 그러면서 이때 뭐 훈구 사림들이 굉장히 큰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 연루되어 있던 신료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을사사화예요. 을사사화. 자, 그래서 보면 인종 일찍 죽고 명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유님 등 인종의 외척을 우리는 대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윤원영 등의 명종의 외척을 소윤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 윤원영하고 그 다음에 문정왕후가 있어요. 이 문정왕후가 바로 이 명종의 어머니예요. 굉장히 권력을 잡았던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소윤이 대윤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하는데 이를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사림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 요 시기. 자, 보실게요. 그러면 연산군 때 2번 터지죠. 무호, 갑자. 그리고 중종반정, 기묘. 그리고 인명, 명종 때 을사사화. 여기는 선조입니다. 무호. 여러분 이거 사실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김종직은 이미 쓰고 나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죄도 없는데 사실은 부관참시, 죽은 사람 꺼내가지고 부관참시 당했잖아요. 무오, 과오할 때 오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 그렇진 않지만 죄도 없는데 당한 거잖아요. 부관참시, 죄도 없는데 일어난 사화, 무오사화. 자, 그 다음에 조의제문, 그 다음에 부모님 원수를 갚자. 이거 무슨 사건 때문에? 폐비 윤씨 사건 때문에 연산군 갑자사화, 무오 갑자사화. 자, 그 다음에 하나 기묘하죠? 뭐가 기묘했어요? 주초위왕, 나뭇잎 잎사귀. 누가 타격받은 거예요? 조광조, 기묘한 사화, 기묘사화. 무오 갑자 기묘.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 어차피 누가 돼도 윤씨 집안이 왕된 거였어요. 대윤, 소윤. 어차피 누가 돼도 윤씨 집안이다. 얼싸좋네. 을사사화. 그러니까 외척간의 다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억을 좀 떠올리시길 바랄게요. 무오, 죄도 없는데 김종직 조의제문, 갑자, 폐비윤씨 갑자, 기묘한 주초위왕 조광조, 대윤과 소윤, 얼싸좋네, 을사사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명종시기 때 가게 되면요, 사화 때문에 정치는 완전히 어지럽고 시끄러워요. 근데 이 무렵에 이런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도적인데 우리가 의적이라고도 불러요. 임꺽정. 바로 명종시기 때 임꺽정 등의 도적대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부호 집안에서 물건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붕당이에요. 붕당. 무리를 지어서 이제 학파와 어떤 정치적인 세력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자, 다시 이쪽으로 오실게요.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 여기 선조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 선조 시기를, 앞 시기를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선조 뒤를 우리가 조선 후기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선조부터 좀 다시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 선조 시기 때 결국에는 주도권을 사림이 주도권을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인명선, 명종시기 때 을사사화를 끝으로 이제 사화는 사림이 화를 입는다. 근데 이상하죠. 사림이 화를 입었는데 선조시기 때 주도권을 사림이 잡는다니요. 사실 이제 마지막 사화쯤 가게 되면 사림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척 간의 다툼 속에서 사림도 타격을 받고 훈구도 타격을 받아요. 둘 다 타격을 받아요. 근데 사림은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향촌 사회에서 바로 서원, 학교죠. 그리고 향약. 이거는 지방의 어떤 자치의 어떤 질서를 마련해주는 향약이에요. 그래서 저런 서원하고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를 꽉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재를 계속 키워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림들은. 그래서 이 무렵쯤에 와서 인재가 필요했을 때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많은 신료들을 올리는데 여기에 딱 조정에 가보니까 누가 많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사림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이런 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이 둘 다 타격받았을 때 이 사림들은 향촌에서 부단히도 인재 양성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조정을 장악할 수 있었다. 결국 사림이 위너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 그래서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림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림이 분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인명, 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광, 인, 효, 현.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광해군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 그 다음에 효종, 그리고 현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선의 후반기로 들어간다. 자, 이 사림이 분파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 사림은 처음에는 동인과 그다음에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계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나눠지기도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 이조전랑직의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가면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조전랑직이 그런 자리였어요. 중요한 청요직의 자리를 추천할 수도 있고 자기 자리를 또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는 그런 직책이 바로 이조전랑직이었는데, 바로 이 이조전랑직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이조전랑직의 문제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분파가 됩니다. 당시에 이 이조전랑직의 동인 쪽에 처음에 이 김효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이조전랑직의 추천을 받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반대를 하냐면 심이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김효원은 옛날에 여기 이제 뭐 명종시기 때 그런 외척의 문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 심이겸이 이 김효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김효원은 처음에는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이 김효원이 결국 이조전랑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저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김효원이 이제 자리를 물러날 때쯤에 되니 참 이렇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심이겸의 동생이었던 심춘겸이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 뒷자리에, 김효원 다음 자리에. 그 김효원이 이거를 찬성을 하겠어요? 못하죠. 자기를 이렇게 반대했었는데. 그래서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게 돼요.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교롭게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김효원의 집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동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들의 팔을, 그 다음에 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심이겸, 이쪽 팔을 우리는 서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이조전랑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척신 정치 청산의 문제, 이 문제가 가지고 불거지게 되는데요. 척신 정치는 외척들, 이 외척들의 정치를 완전히 이렇게 배제시킬 것이냐 아니면 끌고 갈 것이냐예요. 우리 결국 마지막 명종시기 때는 윤임 일파냐 윤원영 일파냐 대운이냐 소윤이냐는 외척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쪽의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척, 뭐 외할머니 뭐 이런 쪽. 근데 이런 척신 정치를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신진사림이었던 이 동인 같은 경우는 이 척신 정치 청산을 완벽하게 청산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완전 배제시키자, 이런 척신 정치를. 이렇게 갈게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기성사림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척신 정치를 다 배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는 포용하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둘이 상반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성격들이 갈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당이 만들어질 때 일단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을 갈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도 너도 어느 대학 나왔니? 학벌 어디니? 이런 걸로 가지고도 또 나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라인을 탄다 막 이러잖아요. 붕당도 똑같아요. 여기도 누구 밑에서 배웠냐,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 이걸 가지고도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쪽 서인 쪽 같은 경우는 이 학파적인 스승을 이희나 성훈 이렇게 삼고 갔고요. 그 다음에 동인 쪽 같은 경우는 이황, 조식, 이런 인물들로 또 학파적인 스승을 삼았다는 거.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학파적인 색깔을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인, 서인으로 나뉘게 됐다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동인과 서인, 제가 좀 색깔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동인과 그다음에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요. 그런데 이 동인이 다시 이렇게 분파가 되는데요. 자, 요거 조금만 이렇게 나눠서 갈게요.
자, 아직 선조 시기입니다. 쭉 선조 시기. 이 선조 시기 때 가게 되면 다시 이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정여립의 모반 사건, 영모 사건이에요. 이 영모 사건으로 비롯되는데 이 정여립의 영모 사건을 누가 담당을 했었냐면 당시에 서인이었던 정철이 이걸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인 정철이 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인 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번에는 정철이 타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정철의 건저희 사건이에요. 아직 선조가 있는데 광해를 다음 왕으로서 추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철이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복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철을 겨냥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 동인은 서인이었던 이 정철, 그러니까 결국 선조의 미움을 산 거예요. 자기가 아직 눈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꾸 광해를 추천하는 이 정철, 결국에는 이제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철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서인 정철입니다. 그래서 이 서인 정철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동인이 강경하게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온건하게 처벌할 것이냐 가지고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인과 남인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동인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어졌으면 이쪽에서 힘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인에서 힘을 가져서 서인을 바라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논의가 생긴 거예요. 강경파, 온건파. 만약에 나중에 서인이 가다가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면 주도권 누가 잡은 거다? 여기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인 쪽에서 권력을 잡고 상대당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당에 대한 처벌을 강경하게 갈 것이냐 온건하게 갈 것이냐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눠진 거예요. 자, 여기 동인에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럼 주도권 누가 잡았다? 동인이 잡은 거예요. 누구 처벌 문제를 두고? 서인 처벌 문제를 두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정철은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 서인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나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다음 때 왕은 이 북인 쪽에서 올린 광해군이 왕이 돼요. 선조 광해군. 왜냐하면 여러분 광해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 선조 임진왜란 터지잖아요. 그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정을 둘로 나누면서까지 한쪽의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광해였어요. 그러니까 뒷수습을 광해가 다 했단 말이죠. 그 역할이 굉장히 크면서 이 북인 그리고 의병으로서도 이 북인의 어떤 또 그 학파적 스승의 제자들이 또 의병으로서 활약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입지를 단단하게 다집니다. 결국 광해는 왕으로서 올라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묘호명에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묘호명 격화돼 가지고 군으로서 이렇게 명칭이 붙은 왕은 연산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이 있죠. 근데 연산군은 학계에서 뭐 논란이 없어요. 아주 폭군으로서. 근데 광해군은 조금 역사적인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보자라고 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광해군. 근데 이 광해군은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려지게 되면서 누가 올라오게 되냐면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연산군 다음에도 중종 반정이었잖아요. 올바르게 돌리자. 여기도 똑같아요.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예요. 인조 반정. 그래서 올바르게 돌리자. 그러면 이제 이 인조가 왕위에 오를 때 누가 지지를 해주게 되냐면 여긴 끝났어요. 이 북인이 지지했던 광해군파는 끝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냐면 이걸 누가 지지를 했냐면 이 서인 쪽에서 인조를 올린 거예요. 서인의 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반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 있어요.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대통령이 혼자서 정치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광해군만 보는 게 아니라 북인의 세력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기서 서인의 어떤 정책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인조 때 업적 중에. 그러면 광해군은 폐위가 되면서 북인은 사실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없어지게 되고요. 자, 요쪽에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남인 쪽에서 이 남인 쪽에서 같이 합류를 해서 인조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이,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 북인이 나오면 안 돼요. 바로 요 남인과 그 다음에 서인이 이 둘 사이에서 각축을 다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인 서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여당과 야당 이런 식의 어떤 공존 체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화하고요, 그 다음에 붕당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대충 공부하고 따라오시게 되면 다시 뒤에 가서 또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꼭 저 틀을 제가 이렇게 팔짱 끼고 또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책상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감상만 하듯이 이 강의를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꾸 움직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조선 전기의 문화입니다. 200여 년 동안 굉장히 평화의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됐어요. 그리고 특히 태종,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 다음 왕에게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상황 자체를 잘 만들어줬단 말이죠. 많은 문화유산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선 전기 문화.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 이거는 뭐냐면 연도별로 쭉 그냥 쓴 거예요. 연도별로. 그래서 무슨 실록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연도별로 쓰여져 있어요. 뒤에 여러분 사기, 삼국사기 이렇게 붙은 거는 기전체 형식이죠. 인물 중심의. 춘추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승하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때 왕이 저렇게 이제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초고본에 해당되는 사초랑 그다음에 이제 각 관청에서 기록한 내용, 그리고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에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임진왜란 이전에는요, 이렇게 4대의 사고가 있었어요.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에서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딱 터지게 되니까 이게 나머지가 다 소실된 거예요. 근데 뭐만 가까스로 살아남았냐면 전주에 있는 사고본만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시 작업을 했는데 이후에는, 조선 후기에는 이게 이렇게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전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렇게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4대 사고였다가 나중에는 5대 산, 태백산 이런 데 묘향산, 아주 산속 깊숙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대 사고를 만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입니다. 역사서예요. 제가 성종 시기 때 편찬사업 많이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동동동. 그래서 동문선,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감 역사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 악화개본,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서거정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 편년체. 자,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가, 여러분 문화사라고 해서 문화사 별도, 그 다음에 뭐 정치사라고 해서 정치사 별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조선시대의 왕의 업적과 관련해서는 이게 통합사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태종 때 걸쳐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통합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태종, 여러분, 6조 직계제, 왕권을 강화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의 모습도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이 초반의 모습은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이 꽉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후반으로 가게 되면
고려만국전도하고 비교해서 나옵니다. 조선 후기 때. 근데 이 시기에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균형 잡힌 세계관이 지도로서 반영이 된 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크게 그려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세계 지도가 있었다. 태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 지도가 있습니다. 세조 때 처음으로 실측한 우리의 지도예요. 양성지가 제작한 지도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동국 지도가 조선 후기 때 한 번 더 나와요. 영조 시기 때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축척을 썼다는 거, 백리척의 어떤 축척을 썼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도고요. 자, 성종 시기 때 지리서 동국여지 승남, 여기에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에도 있는데 동국여지 승남에도 단군 신화가 있다. 동동동 국악, 이거 성종의 편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강 행실도. 자, 세종 시기 때 모범이 될 만한 거, 이거 윤리서죠. 그래서 충신, 효자, 연려, 요렇게 이제 삼강에 해당되는 것을 글과 그림으로다가 요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조 올해입니다. 국조 올해. 국가의 5가지 부분에서 뭐 행사에 필요한 의례서를 요렇게 작성했다는 거. 성종식이고요. 성종. 자, 동문선, 성종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성종의 업적에서 봤어요. 요거 역시 이제 시문집이에요. 시하고 산문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는 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는요, 성종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경국대전에 대한 사료가 나오면 그 밑에 선택지로 이렇게 동문선, 그 다음에 뭐 동국여지 승남 이런 게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동동동 국악. 이거 떠올리면서 5개의 편찬사업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오신화. 금오신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김시습이 저술한 우리 최초의 소설이에요. 최초 소설이다. 금오신화 조선 전기. 자, 천문학과 역법인데요. 이 천문학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러니까 천문을 말하자면 이렇게 독자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우리만의 시간을 계산한다던가 이런 건 사실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세종 시기 때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요 전부 세종이죠. 세종. 그래서 중국하고의 어떤 이것 때문에 당시 이렇게 뭐 천문을 관측하고 하는데 또 장영식이라고 하는 노비 출신의 이 인물이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중국하고 좀 부딪혀요. 그래서 보면 뭐 천체를 관측하는 혼천이 간이나 자경루, 물시계저, 앙부일구 아주 기본에 해당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을 잡으세요. 요거는 해시계, 그 다음에 축우기, 요거는 비를 재는 거. 전부 뭐랑 관련이 있다?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종이 애민정신의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태조식인데요. 태조 이성계,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의 별자리를 이렇게 돌에다가 각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게 되면 검정돌이에요. 그래서 흑요석이라고 하는 검은색 돌에다 이렇게 각석을 한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태조. 자, 역법 칠정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역법을 쓰기는 썼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거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오차도 많이 생기고 우리랑 맞질 않아요. 그래서 세종이 이런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역법,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 더욱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노동 일을 할 때 시간에 대한 관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더 명확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활자 인쇄술 발달하게 됩니다. 활자, 개미년에 만든 활자예요. 개미자, 그 다음에 세종 갑인자, 요거 2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기, 화약 무기 화포, 또 신기전이라고 하는 로켓형 화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레를 이끄는 것 같은 화차 안에 여기다가 로켓형 화살을 꽂아가지고 100개 정도의 화살이, 불을 꽂은 화살이 이렇게 한꺼번에 로켓처럼 발사하는 이런 어떤 신무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선 전기에. 자, 농업과 의학인데요. 농사직설이 나오네요. 농사직설. 농사직설. 세종 때 농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서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농서가, 농상집요, 뭐 이런 농서가 있었는데요. 그런 농서들이 우리의 이 토지라고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기는 했지만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세종이 농민들의 경험을 듣고 직접 듣고 반영해서 만든 책이 농사직설이에요. 자, 그다음에 금양잡록인데 요거는 금양 지역, 오늘날의 과천, 시흥 일대, 요 일대에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농서입니다. 금양잡록이고요. 요것도 성종이네요. 자,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 세종이에요. 고려 시기 때 뭐가 있었다? 향약, 구급방. 조선 시기 때 향약, 집성방. 요거 두 개 섞어서 잘 나옵니다. 국산 약재를 소개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건축 보실게요. 건축, 조선의 건축. 자, 임금이 정무를 보는 법궁이죠. 법궁으로서의 중심 궁궐의 역할을 했죠. 경복궁. 우리가 여기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긍정전 근면 성실하게 정치에 임해라.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사 업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회로 사신들 접대하는 어떤 행사하는 곳입니다. 경복궁. 자, 그 다음에 창덕궁인데, 이 창덕궁은 여러분 태종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1차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에 형제들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종이 사실 경복궁에 오래 머물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좀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 태종이 사실은 이제 경복궁이 있지만 별도의 또 궁궐로 저 창덕궁을 만들었어요. 창덕궁을 만들었다. 창덕궁 누가 만들었다? 태종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경복궁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창덕궁은 등재가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경복궁은 많이 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남아있는 어떤 경복궁의 건축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자재들이 당시에 조선시대의 어떤 건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 경복궁은 안타깝게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창덕궁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인정전, 주합로, 또 정조 때 요 규장각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창덕궁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요. 좌묘, 우사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 좌쪽에 종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왕과 왕비를 모신 사당이고요. 그 다음에 우사, 이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어요. 곡식의 신에게 이렇게 모시는 거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고려 시기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 팔만대장경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그 다음에 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 해인사 장경 판전 역시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건 다 유네스코예요. 그런데 요게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기 때 찍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저 해인사 장경 판전은 요거는 조선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에 나오게 된 겁니다. 둘 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 하나도 썩지 않게 아주 과학적으로 이거를 잘 만들었다고 해요. 습기도 차지 않도록,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아주 문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굉장히 잘해서요. 8만 이상에 해당되는 저 대장경판을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자, 다음 탑입니다. 탑. 세조 때 요거 원나라 양식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기 때 다각다층의 탑이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 원각사 10층 석탑. 자, 그림 보시면 목류도원도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 때 목류도원도, 저거는 말 그대로요. 목류, 이거는 꿈속에서 도원, 그 복숭아밭에서 논이는 꿈을 꾼 거예요. 누가 꿨냐면 안평대군, 세종의 아들입니다. 이 안평대군이 저 꿈을 꿔서 너무 이게 생생하게 꿈을 꾸니까 당시에 화가였던 저 안견에게 이 당시에 꿈을 꿨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단 사흘 만에 이 목류도원도가 탄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류도원도가 뭐 그림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요.
당시에 당대에 내노라 하는 이 학자들, 이름이 아주 유명한 그 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아주 이렇게 친송하는 그 찬문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글귀로 써줬다라고 해요. 그게 약 한 20m가 된다고요, 두루마기로.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글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런 찬문을 썼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박팽년, 성삼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인, 우리 육진을 개척했던 김종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류도원도라고 하는 그림 하나만 딱 보게 되면 당대 내노라 하는 문인들의 어떤 글귀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박팽년, 그 다음에 성삼문, 김종서 다 이렇게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죠? 세조, 수양대군 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목류도원도에 올라와 있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이 명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그렇게 또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고사관수도, 이거는 선비가 관수,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선비가 이렇게 아래 물을 내려다보는 고사관수도 강의하네. 자, 그 다음에 송화 보활도, 보활도, 요거는 이제 그 소나무, 소나무의 모습이 이렇게 바위에 꺾어지듯이 올라가면서, 꼿꼿하게 이제 서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소나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초충도인데요. 요거는 뭐 벌레들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연의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의 어떤 생물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린 또 여류, 문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술가로서, 여성 예술가로서 활약을 했던 신사임당이 또 있었다는 거. 자, 다음 도자기.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 시기 때는 초창기 때는 고려 청자, 순수 청자가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감 청자가 나오죠. 그러다가 고려 후반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청자에 분이 묻은 것처럼 약간 색깔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분청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고려 후반부부터 15세기까지 요 분청사기가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로 들어가게 되면 사림의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담백한 이런 선비를 상징하는 듯한 순수한 순백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 자, 음악, 성종 때 백과사전이에요. 악학개범. 그래서 요거는 악보는 아니고요.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음악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당시에 악기는 어떤 걸 썼는지 뭐 이런 내용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악학개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사빈인데요. 뭐 이천, 이순지 이런 인물들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잡으셔야 되는 건 갑인자, 경자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자경로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요게 언제다? 세종이구나.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했어요. 요거는 우리 정약용, 나중에 정조 시기 때 나옵니다. 자, 2번. 최초로 백리척 축척법을 사용했어요. 요거는 앞에서 설명 들었었는데 요것도 영조 시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되겠고요. 자, 3번. 홍역에 관한 국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의서를 편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마가회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든 또 정약용. 자, 4번.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를 저술하였다. 요겁니다. 그래서 세종 시기 때 이순지 여기서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요것도 이제 후반에 나올 텐데요. 이재마의 어떤 사상의학이 있습니다. 자, 요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조선의 중반기인데요. 제가 앞에 여러분 틀 잡아드린 내용 한 번 듣고는 사실 잘 못할 수 있어요. 암기가 바로 되진 않습니다.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사 역시 그림 보시면서 열심히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